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웃기 어려운 그런 시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여러 기사들이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받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장식하고 있는 그 성적표, 물가라는 성적표, 또 경제 성장률이라는 성적표, 여러 성적표들이 다 계속 안 좋게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공포감이 형성되는 그 단어가 있죠. 바로 R, 대문자 R이라는 이 공포입니다. 말 그대로 리세션, 세계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반복되고 가중되는 그런 지금입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러시아를 강력히 공격하겠다,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경제 제재를 가하다 보면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제 러시아 경제도 안 좋죠. 마이너스 성장이니까요.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러시아가 항복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러시아가 항복할 수도 있고 빨리 조기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지만 지금 당면한 미국의 숙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원유 공급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크라이시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원유를 비롯한, 천연가스를 비롯한 그 밖에 여러 철, 비철, 금속 이런 원자재가 부족해지고, 이 원자재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반에 걸쳐서 식량 전쟁, 그리고 전반에 걸친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현상, 그게 말 그대로의 지금의 고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경제 제재를 발동함에 따라서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이런 경제 숙제라는 엄청난 과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고요. 초인플레이션 시대. 미국 물가도 그렇고 또 한국 물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경험하셨던 그 물가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결국은 세계적으로 긴축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현상. 그런 고물가 시대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고물가, 이례적인 고물가를 잡고자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단행하죠. 우리나라도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빅스텝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을 하방 압력을 계속 작용하는 그런 역할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 경제를,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국면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물가, 고물가는 잡히지 않는 경제 속에서 저성장, 경기 침체를 같이 경험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한 수개월 전부터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면에서 고물가와 저성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성적표는 받아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저성장이고 체감적으로는 고물가이기 때문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일지 몰라도 아직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체감뿐만이 아니라 이 체감적이라는 이 수식어를 뺀 채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만합니다. 실제 이런 안 좋은 국면에 치닫게 되다 보니까 이 고물가 상황에 어떤 긴축 행보가 맞물리고, 이게 주식 가치를 하방 압력을 계속 가져다주는 그런 22년 하반기 경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기가 23년 중반까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선행지표 성격이니까, 심리지표니까 그것을 다 반영한 시점이 22년 하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2년 하반기를 지나서도 실물 경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저점을 뒤로 하고 반등할지라도
정말 드라마틱한 반등, 뚜렷한 회복세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아래 공포 왜 시작됐고 정말 리세션 오는지 어떤 형태로 오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실물 경제를 진단해 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 공포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고해 주시는 PD님이 앉아 계십니다. PD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PD님께 돈을 빌려받겠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1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100만 원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내일 모레 갚겠다 하면서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자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이자 필요 없다고요? 네.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100만 원을 빌리는데 1년 후에 갚겠다. 그럼 그래도 이자 필요 없으십니까? 필요 있으세요? 5만 원 드리면 됩니까? 예. 자, 그러면 1년 후가 아니라 5년 후에 갚겠다. 그래도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기 어렵다고요? 그럼 대신에 이자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20만 원. 그럼 빌려주시겠다고요? 자, 벌써 여러분들 제 PD님과의 대화 속에서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단기로 대출을 할 때 많은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장기로 대출을 할 때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만 가능해요. 결국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금리라는 것은 혹은 이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그 대가이니까 그동안에 수년이 지나는 동안 제가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떤 위협에 처할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명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그래프를 여기 제시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경기를 뜻합니다. 미국 경기가 확장적이다, 견조한 회복세다. 그렇다면 이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금리는 경기를 반영해 준다. 그런데 2년물 국채금리, 단기금리죠.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와 긴밀하게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해봐 드린다면 2020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았죠. 팬데믹 위기 때. 그러다가 미국 경기가 나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또 오미크론 현상이 또 터지면서 다시 미국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재유행이 왔다 하면서 또 어려워지죠.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듯 합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2년물 금리,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2020년 팬데믹 위기를 맞이하면서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더 심각하게 떨어지죠. 제로금리를 유지합니다. 그죠?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2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바닥을 계속 형성하죠. 그러다가 말 그대로 테이퍼링 시작하고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인상이 아니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계속 고강도의 긴축 행보를 보이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2년물 국채금리,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좀 어두울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또 금리, 높은 금리가 역습을 주니까 제가 이제 이미 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또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결국 미국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내몰게 만드는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10년물 장기금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 2년물 단기금리는 물가를 잡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금리 인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고강도로 일어나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만나면서 결국 크로스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값, 그 차이값을 계산했으니까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그러면 역전된 거죠.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촬영일 기준으로 7월 들어서 3일 연속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 이상한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R의 공포, 리세션의 공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실제 여러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여러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을 거죠. 그 지표 중에 장단기 금리 차, 이 값이 또 역시 변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리세션이 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징조이기도 하고요.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리세션의 전조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단기 금리의 격차, 이 차이값, 이것이 보통 그렇게 리세션의 전조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매번 이 리세션이 올 때마다 경기 침체 국면에 처할 때마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이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불안한 징조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징조 속에 실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처할지 세계 경제가 글로벌 리세션으로 치닫게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에요. 근데 6월 달까지만 해도 점증됐었던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통화 긴축, 금리 역습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위협, 또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죠. 6월 들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 또 물가 급등, 자산 가격 급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런 계속 이 리스크 요인들이 안 좋은 것들만 장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7월 들어서 글로벌 리스크 워치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있어요. 보시면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고요. 그래도 공급망 차질은 완화될 것 같아 하면서 리스크 요인에서 7대 요인에서 빠져나오죠. 러시아 전쟁의 악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금 가격 같은 것도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인데 근데 디레버리징 심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등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레버리징, 이 심화, 이 주제는요.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뭔가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겠다라는 액션을 취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가계나 기업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 증가시켜야겠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인상시켜서 어떻게 보면 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대출을 선별적으로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못 갚는 어떤 이자나 못 갚는 원리금 상환이 생길 수 있겠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점증되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디레버리징 심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나 가게는 정작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그러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더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부채를 짊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계속 이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자기 자본이 줄어들죠. 그러면 대출에 의존해야 되는데 대출에 의존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재무부실로 연결되고 또 이것은 가계의 소비 위축, 기업의 투자 위축, 이 내수 위축으로 연결되죠. 이런 것들이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서 점증되는 처음 등장한 또 다른 리스크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억누르는 어떻게 보면 리세션의 징후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볼커 시대 재현되는 건가? 이 볼커라는 전 연준 의장이죠. 이분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들은 말 그대로 그 당시 1979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일 쇼크 때 계속 많은 그 통화 당국, 금융기관들이 또 그 당시 연준 의장이 이렇게 오일 쇼크와 함께 경기 침체가 같이 찾아오다 보니까 여전히 물가보다 경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스탠스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더 뜁니다. 물가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뛰는 거예요. 실제 원유 가격이 그때 오일 쇼크라고 했던 이유가 원유 가격이 어제보다 뭐 2배로 오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정말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 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등장한 그 인물이 바로 볼커 전 연준 의장이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보라색이죠.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고공행진했죠. 물가 상승세가 14, 15까지 기록했던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14, 15%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때 볼커가 등장했고 1979년 8월에 등장했고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예, 이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에 가깝죠? 이 초록색 이게 바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얼마큼까지 인상했죠? 굉장히 강도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이게 뭡니까? 20%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잡히죠. 1980년에서 84년, 86년 이때까지 계속 물가가 나름 잡히죠. 물가는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경기죠. 그 경기를 상징하는 표현이 뭐죠? 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죠. 경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물론 경기 충격도 방어하기 위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실업률의 고점은 언제입니까? 1983년 중반. 이때 실업률의 고점을 기록하고 그때부터는 실업률도 안정화되죠. 자,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볼커는 어떻게 행동한 겁니까? 볼커가요. 실제 키도 한 2m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던 인물이에요. 20%의 기준금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 해 기준금리 인상 그 보폭이 아마 4% 정도를 기록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금리를 강도 높게 인상해서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액션을 취했고 일단 경기 침체는 용인하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 가서 경기 침체를 또 잡아야 된다.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다가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그 이후에 금리를 가파르게 또 인하해 나가죠.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단행하는 이 긴축의 시대인 것이고요. 이 긴축의 시대 이후에는 결국 금리의 역습을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 재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22년 하반기, 23년으로 상정하시면 여러분 경기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2달치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서막을 알릴 만한 좋은 지표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지표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이 경기 선행지수가 20년 충격을 경험했고 21년 폭발적으로 회복됐었죠. 경기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들어서 이게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되었고요. 지금은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00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앞으로 6개월간 세계 경제가 좋지 않게 흘러가겠구나. 지금 제가 촬영일이 7월이니까요. 7월 이 기점으로 앞으로 6개월, 적어도 23년 상반기까지는 그 이후 얘기는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그 이유 얘기는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부터 앞으로는 좋지 않겠구나. 그러면 금리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전, 이게 주가의 저점 형성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럼 저점을 뒤로 회복되는 구간을 맞이하겠지만 회복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결국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억누르듯이 주가의 어떤 실적 장세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적 자체마저 그렇게 좋지 않은, 반등은 하겠으나 뚜렷한 반등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취약신흥국입니다. 미국 경기는 22년에는 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3년에는 침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22년 하반기가 침체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취약신흥국들입니다. 가뜩이나 제가 누차 보여드렸던 그래프 아닙니까? 이 긴축적 행보, 인플레이션 행보, 전쟁 전부터 이 신흥개도국들은 전혀 회복되지 못했거든요. 전혀 회복되지 못한 터에 미국이 이렇게 긴축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자금 유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취약 신흥국들도 고물가에 허덕이느라고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아직 경기도 회복되지 않아서 금리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자금 유출도 급격히 일어나서 이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취약 신흥국을 진단하는 것이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경익남을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 22년 하반기 23년 경기 침체의 서막이 말 그대로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억누르거나 혹은 어둡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매크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진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